여러분, 금배추 뉴스 들으셨죠? 가뜩이나 오른 채소 물가로 주부님들이 힘든데 가족들 먹이는 일에 아무리 비싸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중 한국인 하면 김치, 그 김치에 빠질 수 없는 배추는 요즘 몸값이 최고이죠. 이번 제 사연은 바로 이 배추, 그리고 김장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러우세요? 누군가는 미스 코리아만큼 늘씬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을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바로 건강한 사람이랍니다. 저체중으로 태어났던 저는 유달리 몸이 약했습니다. 어릴 때 자다가 깨보면 엄마가 자고 있는 제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엄마는 왜 안 자고 나만 봐요? 우리 언니가 새근새근 자는 모습이 소중하고 이뻐서야. 크고 나서 엄마가 그랬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자는 나를 보러 종종 내 방에 왔던 건 제가 갑자기 숨을 멈추고 곁을 떠날까 봐서였다고요. 그만큼 전 위태롭게 목숨을 부지하면서 커왔습니다. 놀이터보다 병원을 더 자주 갔던 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검사도 많이 받았어요. 긴 시간 동안 마취해야 하는 큰 수술도 몇 번이나 받았고요. 모든 부모님이 자식 사랑에 아낌이 없다지만 특히 우리 엄마는 저를 살리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체력이 약하고 잔병을 달고 사는 저에게 평범한 일상도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가는 소풍이나 체육대회, 심지어 수학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학년 친구들은 저마다 분주하고 신나 보였죠. 연희야, 이번에도 넌 못 가? 함께 수학여행 가면 재밌을 텐데 아쉽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 갈 거야. 하교하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를 졸라댔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내 학창시절 친구들과 같이 여행 가는 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 응? 수학여행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안 되는 거 알지? 네 몸 상태가 갑자기 어떻게 될 줄 알고 엄마도 없이 그 먼 데서 자겠다는 거야. 단식 투쟁에 가며 며칠 동안 졸라서 결국 엄마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나도 평범한 다른 애들처럼 친구들하고 같이 추억 가질 수 있어. 들떠서 출발한 수학여행 일정은 예상보다 저에게 더 고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장 구보를 하고 나서 화장실에 달려가서 바로 구토를 했어요. 오랜 시간 여행사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산 중턱에 있는 석굴암에서 걸어 내려오다 보니 서늘한 기온과 체력 저하로 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결국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밥도 못 먹고 방에 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친구들은 장기자랑 한다고 다 나가고 혼자 방에 있으니 서러움이 극에 달했어요. 친구들은 얼마나 재밌을까? 나도 애들이 준비한 공연 같이 보고 웃고 떠들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태어나서 작은 행복도 나에겐 어려운 거야? 왜? 그때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몸이 발작같이 떨려왔어요. 호흡곤란에 빠진 저를 우연히 지나가는 학년 주임 선생님이 발견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엄마가 와서 천식 호흡기를 제 코와 입에 대주며 옆에서 소리쳤어요. 숨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침착하게. 호흡이 안정되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엄마가 이곳 경주 숙소에 계신 거지? 이 바보야. 네 몸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의사도 아니고 바로 이 엄마야.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달려가려고 엄마도 경주에 와서 네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어. 딸을 위해서는 뭐든 다 하실 법한 우리 엄마에게 감동했어요. 그 뒤로 전 괜한 고집 안 피우고 엄마 걱정시킬 일 하지 않는 착한 딸이 되고자 노력했어요. 무실한 딸 낳은 채로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짐작이 가시죠. 만약 엄마가 신장이 필요하다면 제 신장 하나 떼어줄 것이고 간이식이 필요하면 제 간세포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듯이 저도 엄마를 위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커오다 보니 남들보다 여러모로 부족한 어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관공서나 학교에 관련되는 대부분의 대외적인 일은 엄마가 다 챙겨주셨거든요. 야, 너도 22살 어엿한 성인이야. 혼자 할 줄 아는 것도 연습해봐야지. 친구 서경이를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이었습니다.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저와 같은 응원본을 들고 있는 또래 여자애가 바로 그 친구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애도 저와 같은 콘서트장에 가는 길이었고 심지어 옆자리였습니다.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동갑 친구라는 공통점으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절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서경이는 탄탄한 체력을 가진 경찰대 학생이었어요. 외모나 풍기는 분위기가 영단판인 우리였지만 영혼의 단짝처럼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없으면 못 사는 사이였죠. 서경이는 몸이 약해 사회 경험이 미숙한 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책질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단골 서점과 카페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타오는 것 외에 혼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없던 제가 혼자 옷가게에 들어가 점원과 대화하고 옷을 입고 사보는 거, 은행에 가서 통장을 처음 개설해 본 거, 도움이 필요할 때 경찰서에 들어가서 상황을 알리는 것까지 모두 그 아이 덕분에 경험하고 자신감을 쌓을 수 있었어요. 서경이 넌 경찰 돼서 어엿한 사회인 되었는데 정말 좋겠다. 난 집에서 글 끄적이는 거 말고는 사회에 이바지한 것이 없네. 왜? 돈 필요해? 부모님이 압박하셔? 우리 부모님이 아들 나한테 잘해주시지. 내가 이런 고민하는 것도 모르실 거야. 하지만 언제까지 아기처럼 부모님께 의지하고 살겠어. 나도 당당한 독립 해보고 싶고. 그럼 네가 써온 글들을 팔아봐. 작품도 세상에 나와야 그 가치가 바라는 거 아닐까? 난 책하고는 담을 쌓았지만 네가 쓴 동화를 보면 나중에 내 애한테 읽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 저는 아동작가 지망생이지만 집에서 습작만 했을 뿐 아직 원고료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친구의 이야기에 힘을 얻은 저는 언론사와 출판사에 기고 희망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50군데는 보낸 것 같은데 한 곳에서 제 글이 마음에 든다며 한 달에 2편씩 의뢰해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한다는 느낌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 감격에 겨웠습니다. 그렇게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디딘 지 1년 만에 첫사랑을 만나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요. 하지만 제 인생은 그 결혼을 기점으로 180도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남편은 시댁보다 더 자주 처갓집에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기둥에 절을 한다더니 절 너무 사랑해서라고요. 천만에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착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장인어른 사이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이럴 때 장인어른은 어떤 외투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 친정아빠는 사이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마냥 좋으셔서 여기저기 옷장을 열어서 당신 옷들을 죄다 보여주시죠. 한참 그 옷을 구경하던 남편은 몇 가지 골라서 아빠의 옷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늘어놨어요. 아니, 이건 버버리 거네요. 하지만 지금 장인어른에게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보시죠. 그거 보세요. 사람은 나이에 따라 체형이 변한답니다. 게다가 그 색상은 장인어른의 주름만 부각돼서 더 나이 들어 보여요. 비싼 옷이라 중고로 버리긴 아까운데 어쩔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싶은 옷이 있다 싶으면 그 옷을 마구 깎아내리다가 아버지가 처치 곤란하실 테니 자기에게 버리라는 식으로 가져갑니다. 장모님, 제가 요즘 자꾸만 어지럽고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저녁으로 뭐 좋은 거 없겠습니까? 아, 그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불고기랑 김치찌개만 해놓아버렸네. 우리 사위 힘날 만한 게 뭐가 있나? 입에 당기는 건 있고? 생각해보니 오늘은 장어가 땡기네요. 저번에 참고해보니 10년 묵은 더덕주도 있던데 또 둘이 궁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마를 꼬드겨서 장어나 소고기 등 값비싼 음식들을 매번 얻어먹습니다. 빈손으로 친정집에 가서 두 손 가득 무겁게 집으로 돌아올 때면 남편의 기분은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여보, 당신이 우리 친정 편하게 여기고 부모님께 살가운 건 너무 고마운 일인데요. 연로하신 부모님께 매번 얻어먹고 이것저것 받아오니까 이제 좀 민망하네요. 다음번에는 작은 거라도 부모님 선물 좀 사가요. 아, 그런가? 아, 참, 당신 그 소식 들었어? 이번에 연예인 B씨가 또 바람 피웠다네? 또요? 그 사람 지금도 재혼한 처랑 있는데 진짜 못 쓰겠네. 어찌나 능숙하게 말을 잘 돌리는지 저는 또 거기에 넘어가서 하던 말을 까먹곤 해요. 제가 좀 어리숙하긴 해도 바보는 아닌데 결혼 생활 5년차가 돼서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친정집에서는 매번 좋은 것 받아오고 시댁 갈 때는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기만 하니까요. 게다가 우리 시모는 또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지난번에 내가 전화했었지? 그거 가져왔냐? 네, 여기요. 집에 수건 부족하세요? 이 수건들은 남편 회사에서 직원용으로 제작한 거라 여기 로고가 적혀 있는데. 회사 이름만 있으면 더 믿을만해 보이고 좋지 뭐.
여기 몇 주년 기념 이 오버로크 한 글자만 쪽가위로 뜯어내면 된다. 아니 내 친구가 환갑잔치 한다고 부르는데 아무리 나라지만 빈손으로 갈 수가 있어야지. 이 수건들 포장해서 선물로 주면 될 거야. 기념품 수건을 친구 선물로 한다니 정말 도가 지나치게 알뜰하신 분이죠. 아무리 그래도요. 환갑잔치면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받으실 텐데 수건 선물이라니 어머님 손이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어차피 수건 안 쓰는 사람이 어딨냐? 다 필요한 생필품을 그것도 새 것으로 주는 건데 뭐가 어때서? 공짜에 목숨 걸고 남의 경조사 챙기는 일에 지나치게 아껴서 주위로부터 인색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남편이나 시모나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못마땅하다고 혼이 나요. 넌 우리 집 귀둥 뿌리채 팔아먹으래다.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매달 책 따위 사는 명목으로 10만 원이나 쓴다더구나.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뭐 그런 쓸데없는 데에 돈을 펑펑 써. 저 명색이 작가예요. 도서관에서 구할 수 없는 책들만 사는 거라 최대한 아끼고 있는걸요. 그리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 거 아니고요. 매달 100만 원 이상은 버는데 좀 알아주세요, 어머니. 그래? 그렇게 능력 있고 잘 버시는 며느님? 그럼 나 이번에 안마기 하나만 드려다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저는 몸의 건강도 나빠지고 특히 불면증과 우울증이 찾아와 일상이 힘들었습니다. 예민한 신경 탓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그날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 시모에게 구박받은 일 등을 곱씹곤 해요. 남편은 제 속에 있는 얘기를 바로바로 꺼내놓으니 만사가 편한지 옆에서 들으랑 코까지 골면서 태평하게 잡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잠도 못 드는데. 특히 남편이나 시모의 잔소리를 심하게 들은 날이면 나 자신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을 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까지 빠지고 이런저런 잣생각에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낮에 격하게 운동하고 집안일을 하면 밤에 잘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점차 식욕도 수면욕도 심지어 얼굴 씻을 힘조차 저에게 없었어요. 난 그렇게 아픈 건데 극복하고 싶은데 그럴 에너지도 없는 저를 보며 남편은 혀를 찹니다. 아, 이 여자 참 게으르네. 뭐?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건 다 늘어지고 편하게 살아서 그래. 나처럼 회사를 다녀봐라. 어찌나 피곤하지. 머리 대자마자 잠이 쏟아진다. 그러고 있지 말고 신문이나 우유 배달이나 좀 나가봐. 남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서 새벽에 신문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저질 체력인데 자전거 타고 고지대에 오르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었고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 천장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망할 놈들. 입원한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응급실에 있었다고 이게 얼마나 또 뜯어내는 거야. 당신 깨어났어? 나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신문 배달하던 중이었는데. 남편은 팔짱을 끼고 절 한심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그랬습니다. 살다 당신 같은 유리몸은 처음 본다. 앞으로 신문 배달이든 뭐든 몸쓰는 일은 하지 마. 그냥 지금처럼 집에서 끄적이면서 하던 일이나 하라고. 병원비가 더 나가게 생겼어.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내 약점을 극복해보고 싶어서 시작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록 병원 신세를 졌지만 그런 제 노력을 남편이 알아주길 바랬어요. 아니 적어도 쓰러진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고 나가서 일하라고 등 떠민 자신을 반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왠지 병원비만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나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미련하다면서 출근하겠다고 혼자 병원을 떠나버렸고요.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친정 부모님이 달려와 제 퇴원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동안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왔다는 고백에 엄마는 몹시 안타까워하며 바로 절 신경정신과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의사와 상담하고 약을 먹으니 상태가 좀 호전되더군요. 하지만 약을 먹는들 완치되기는 글렀어요. 매일 내 신경을 건드리는 남편과 시모가 있는 한 말이에요. 아무래도 여러분 저 배필을 잘못 만난 것 같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남편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보기와 달리 성욕이 왕성한 남자였어요. 여기서 이런 말을 어떨지 모르겠지만 매일 밤, 심할 때는 하룻밤에도 여러 차례 한 적도 있는 현대판 병광세랄까요. 가뜩이나 체력이 약한 저는 그를 감당하는 것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정에 찬 남자가 의외로 철저하게 조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임이에요.
여보, 나는 이 일이 아직도 익숙치 않아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니까 감내하는 건데 꼭 그렇게 피임해야겠어요? 당신 닮은 아들, 나 닮은 딸 이렇게 갖고 싶은데. 그러면 남편은 김샌다는 표정으로 돌아누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외동딸로 태어나서 풍족하게 지원받고 공주님처럼 살아봐서 뭘 모르지. 우리 집은 자식만 넷이야. 온 가족 입이 여섯이라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게 돼. 그게 얼마나 처절한 투쟁인지 알아? 게다가 요즘은 애 하나 대학까지 보내는데 2억이나 든다는 신문기에서 못 봤냐고. 당신과 나 우리 둘이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애가 무슨 애야. 아무리 설득해보았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데 자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바로 출산과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돈이 아까워서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남편만큼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내가 먼저 반해 결혼까지 온 건지. 지금이라도 내 발등을 찍어서 되돌이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내 나이 28이던 때 그를 처음 만났죠. 남편과의 첫 만남이 어떠했는 줄 아세요? 친구 석영이가 근무하는 경찰서 근처에서 우리는 종종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저야 시간이 자유로운 직업이고 그 당시 친구는 일이 한참 바빠서 점심시간에 수다 떠는 것이 서로에게 소중했거든요. 그날은 가을볕을 받은 나무가 알록달록 익어가는 좋은 계절이라 공원 벤치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한참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보였고 바로 고개를 들어보았죠. 외모가 너무나 제 이상형에 가까운 한 남성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뒤로 따사로운 햇빛이 쏟아지고 나지막한 그의 목소리가 감미로워 전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습니다. 단숨에 그에게 반했던 저는 그 남자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저기요, 제가 지갑을 두고 와서 그러는데 버스비 한 2천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살해하겠습니다. 남편의 첫 대사를 듣고 이 남자 참 찌질하다 싶으시죠? 그때 저는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나 봐요. 그 남자 말을 인형처럼 따랐지 뭐예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니 남자는 고맙다며 제 연락처를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전 그 남자의 지시대로 제 연락처를 술술 불러주었고요. 달콤한 꿈이라도 꾼 듯 몽롱하던 저를 깨운 것은 옆에서 쭉 같이 있던 친구였습니다. 얘 좀 봐라. 야야, 너 눈깔이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석영아. 아까 그 남자 꼭 가수 이석훈 닮지 않았니? 너무너무 멋있었어. 얘가 뭐래? 너 눈이 삐었냐? 어딜 봐서 우리 석훈 오빠가 그런 남자랑 닮았다고. 눈 두 개 안경 쓴 것만 그거 하나만 닮았네. 그 찌질한 놈이 너한테 돈 갚는다는 빌미로 만나자고 해도 너 절대 만나지 마. 알았어? 친구는 남자가 별로라며 콧방귀를 꼈지만 이미 저는 그에게 콩깍지가 씌었고 제 눈에서는 하트 레이저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예상했던 대로 그날 저녁 그 남자에게서 카톡이 왔죠. 다음날 퇴근하고 만나자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다시 만난 그는 여전히 어제처럼 멋있었고 절 보자마자 커피 한 잔을 내밀었어요. 어제 빌린 버스비 대신에 커피로 샀어요. 괜찮죠? 그가 내민 것을 받아보니 편의점에서 파는 캔커피더군요. 생각과 달라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소탈한 그의 모습이 좋았어요. 아니, 이미 친구에게 얘기했듯이 저는 사랑의 포로가 된 몸이니까 그가 무엇을 해도 멋져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대화를 했어요. 아버님이 공직자시고 거기에서 일하셨으면 사회적 지위도 높고 연봉도 높았겠네요. 지금은 월급이 얼마나 되시죠? 네? 제가 그런 부분은 관심이 없어서요. 부끄럽지만 아버지 연봉이나 그런 건 잘 몰라요. 그저 이 부족한 딸 하나 차고 넘치게 키워주실 만큼 넉넉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외동딸이시라. 그렇군요. 전 연희 씨 그런 순수한 모습이 참 좋습니다. 어제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한테 반해서 버스비 핑계로 말 걸었던 거 아마 다 눈치챘을 거예요. 괜한 느낌인지 몰라도 그날 이후 남편은 저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내뱉은 실언으로 로맨틱한 첫 만남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냉혹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야, 네가 얼굴이 예쁘기라냐? 또 가슴은 남자처럼 납작해가지고. 뭐 네가 대단히 예뻐서 내가 들이대는 줄 알아?
너희 아버지가 공직자에 재산도 좀 있어 보였는데 외동딸이라고 해서 그래서 널 아내로 삼아야겠다 싶은 마음에 연애 시작한 거야. 지가 뭐 여자로서 매력이 넘쳐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남자가 꼬인다고 생각해왔다니. 순진한 건지 착각 속에 사는 건지 원. 다른 여자들처럼 애교 부리는 법이나 살림 잘하는 법, 하다못해 밤에 남자 만족시키는 법이라도 좀 연구해보라고. 분명히 똑똑히 기억합니다. 결혼 1년차 때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남편에게 잠자리를 거부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입은 옷 그대로 거실 소파에 엎어져 잠들었어요. 남편의 말이 믿기지 않아서 그 말이 이미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버렸기에 전 그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나 충격이 컸는지 지금 이날까지 그 말이 토시 하나 까먹지 않고 다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늘도 무심하죠. 저의 불면증과 우울증이 극심해지기 시작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 친정집의 몰락이었어요. 그러다 친정아빠가 은퇴하시고 노후 대비로 모으신 재산을 관리하시던 분이 돈을 몽땅 들고 잠적해버렸거든요. 당장 다달이 나오는 공무원 연금으로 부모님 생활비와 병원비 모두를 감당하기에는